저 한국 놈들 미쳤어. 포탄이 쏟아지는데 아직도 거기 있다고. 2026년 3월 중동의 밤하늘이 800발의 미사일로 불타오르던 그날 밤, 세계 최강이라던 미국의 방공망이 종이처럼 뚫리고 독일, 프랑스의 최정예 기술진들이 짐을 싸서 도망치던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월급 350만 원짜리 대한민국 계약직 엔지니어 한 명이 끊어진 전선을 이빨로 물어뜯으며 하늘을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명이 78조 원의 역사를 바꿔버렸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경상북도 구미 출신 이준혁입니다. 나이는 30. 직함은 방산협력업체 파견 엔지니어. 저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외곽 사막 한복판에 천공투 방공 포대에 홀로 남아있었습니다. 이것은 영웅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망치려다 못 도망친 한 평범한 한국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이 말을 먼저 드리고 싶었어요. 방산 대기업 정직원도 아니에요. 국가대표 연구원도 아닙니다. 경상북도 구미에 있는 방산 부품협력업체 소속 계약직 파견 엔지니어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큰 방산 기업이 있고 그 회사의 부품을 납품하는 작은 회사가 있고 저는 그 작은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연봉으로 치면 대기업 동기들의 절반도 안 되는 월급 350만 원짜리 계약직이었습니다. 중동 파견을 자원한 이유도 거창하지 않았어요. 전세 보증금이 올랐거든요. 아내가 임신 7개월이었고 아이 태어나기 전에 방 하나 더 있는 집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회사에서 중동 파견자를 구한다고 공지가 떴을 때 손을 든 건 순전히 파견 수당 때문이었어요. 6개월치 수당을 모으면 보증금 차액을 겨우 맞출 수 있었거든요. 애국심이요? 솔직히 그런 거 없었습니다. 아내는 말렸어요. 배가 불러오는데 남편이 중동을 간다고요? 저도 내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결국 인천공항에서 아내 배 위에 손을 얹고 6개월 만이야. 금방 와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저도 알고 있었어요. 아내 눈이 빨개지는 걸 보면서 저는 돌아섰습니다. 출국장 안으로 들어가면서 한 번 뒤를 돌아봤어요. 아내가 배를 감싸 쥔 채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자꾸 눈에 밟혔어요. 아부다비에 도착한 건 2025년 9월이었어요.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섭씨 43도였거든요. 공항 밖으로 나오자마자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후려치는데 마치 헤어드라이어를 최고 온도로 틀어놓고 코앞에 들이미는 것 같았어요. 아, 내가 여기서 6개월을 버텨야 하는구나. 솔직히 그 순간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배치된 곳은 아부다비 외곽에서 차로 40분 거리 사막 한복판이었어요. 천공투 방공포대가 설치된 곳이었습니다. 천공투가 뭐냐고요? 하늘에서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해 격추하는 방어 무기예요. 야구로 치면 날아오는 공을 배트로 쳐내는 것처럼 우리가 쏜 미사일이 날아오는 적 미사일을 공중에서 직접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시스템이고 저는 그 포대의 전자장비와 통신 시스템을 담당하는 기술 인력이었습니다. 포대에 도착하니 이미 여러 나라 기술진들이 와 있었어요. 미국, 독일, 프랑스. 세계 방산 강국들의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그들 숙소와 우리 숙소는 달랐어요. 그들은 신형 에어컨이 빵빵한 컨테이너를 썼고 우리는 구형 유닛이 달린 곳이었습니다. 사소한 차이처럼 보이죠? 이런 게 하나씩 쌓이면 사람 기분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첫날 저녁 식당에서 독일 엔지니어가 저한테 물었어요. 어느 회사냐고. 협력업체 파견이라고 솔직하게 대답했죠. 그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담담하게 한마디 하더군요. 천궁은 아직 실전 검증이 안 됐잖아요. 비웃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실을 말하는 사람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더 속이 쓰렸습니다. 반박하고 싶었는데 마땅한 말이 없었어요. 저는 그냥 밥만 먹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한테 전화했어요. 배는 어떠냐고, 밥은 먹었냐고. 아내가 웃으면서 물었어요. 당신은요? 그냥 덥고 모래 냄새 나고 빨리 집에 가고 싶다고 했죠. 아내가 웃었어요. 6개월이잖아요. 금방이에요. 제가 공항에서 했던 그 말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웃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혼자 누웠는데 에어컨 소리 말고는 아무 소리도 안 났어요.
사막의 밤은 정말 아무 소리도 없거든요. 그 고요함이 그날따라 유독 무거웠습니다. 파견 생활이 시작되고 나서 가장 먼저 느낀 건 무시였어요. 대놓고 욕하거나 싸우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없는 사람 취급이었습니다. 기술 브리핑이 있는 날이었어요. 포대 전체 운용 인력이 모여서 각 시스템 현황을 공유하는 자리였죠. 미국 팀 책임자가 먼저 발표를 했어요. 패트리어트 포대 운용 현황이었습니다. 패트리어트가 뭐냐고요? 미국이 만든 방공 미사일 시스템이에요. 40년 넘는 실전 경험을 가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방공 무기죠. 걸프전, 이라크전, 사우디 후티 공격 방어까지. 실전 투입 이력만 수십 번입니다. 미국 팀 책임자는 이력을 줄줄이 읊으면서 여유롭게 발표했어요.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독일 팀 차례가 됐어요. 방공 레이더 운용 현황이었습니다. 독일 엔지니어들은 자기네 레이더가 탐지할 수 있는 거리, 고도, 동시 추적 가능한 표적수를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숫자 하나하나에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그 자신감의 근거가 뭔지 저도 알아요. 독일 방사는 100년이 넘는 역사가 있거든요. 2번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쌓인 기술력이에요. 그게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한국 팀 차례가 됐습니다. 제가 일어나서 천공투 통신 시스템 현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발표를 시작한 지 채 2분이 안 됐을 때였습니다. 미국 팀 책임자가 손을 들었어요. 발표를 잠깐 멈췄죠. 그가 물었습니다. 천공투 실전 투입 이력이 있나요? 없다고 했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노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뭘 적었는지 보이지 않았지만 그 표정이 다 말해줬어요. 미검증 시스템. 그 4글자가 그의 얼굴에 적혀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독일 팀 책임자 클라우스가 저한테 왔어요. 45쯤 돼 보이는 덩치 큰 남자였는데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솔직한 거예요. 그가 말했습니다. 천공이 설계상으로는 훌륭해요. 근데 설계랑 실전은 달라요. 우리 팀이 문제 생기면 백업해 줄 테니까 편하게 연락해요.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 고맙게 들리지 않았어요. 번역하면 이런 거였거든요. 너희는 아직 어리니까 문제 생기면 우리한테 와라. 저는 숙소로 돌아와서 한참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어느 날 UAE 측 연락 장교가 각 팀 책임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비상 상황 발생 시 대피 절차를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공습이 발생하면 각 팀이 어떻게 움직일 건지 정하는 거였죠. 미국 팀 책임자가 먼저 말했어요. 우리는 상황 발생 즉시 지정 대피소로 이동합니다. 포대 운용은 현지 인력이 담당하게 됩니다. 독일 팀도 비슷했어요. 우리 인력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장비 매뉴얼은 현지 측에 전달해 놓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공습이 오면 저들은 도망간다는 거잖아요. 한국 팀 책임자 선배가 말했어요. 저보다 10살 위인 김 선배였습니다. 선배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저희는 포대 옆에 있겠습니다. 시스템이 돌아가는 한자리를 지킵니다. UAE 연락 장교가 눈을 크게 떴어요. 미국 팀 책임자가 선배를 바라봤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이 뭘 의미하는지 저도 알았어요. 저 사람들 눈에 우리가 어떻게 보이는지 무모하거나 아니면 순진하거나 둘 중 하나였겠죠. 그날 저녁 선배한테 물었어요. 선배, 진짜 남을 거예요? 선배가 웃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했잖아. 그게 전부였어요. 그로부터 얼마 뒤였습니다. 매일이 단조로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포대 점검하고 데이터 확인하고 이상 없으면 보고서 쓰고 저녁에 아내한테 전화하고. 그 반복이었습니다. 독일 팀이나 미국 팀과는 업무상 대화 말고는 거의 없었어요. 그들은 그들끼리, 우리는 우리끼리였습니다. 저는 그냥 빨리 6개월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어요. 아내가 배가 불러오는 사진을 매주 받으면서 저 안에서 뭔가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모든 게 한꺼번에 바뀌었어요.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2026년 3월 14일 새벽 2시 47분이었어요.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처음엔 훈련인 줄 알았어요. 우리 포대는 한 달에 2번 야간 훈련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엔 달랐어요. 경보음 톤이 달랐습니다.
평소 훈련 때는 짧게 3번 울리거든요. 그날 밤 경보음은 끊기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울렸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레이더 모니터 화면을 봤습니다. 숨이 멎었어요. 화면이 빨간 점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레이더 화면에서 파란 점은 아군, 빨간 점은 적군이에요. 평소엔 파란 점 몇 개만 깜빡이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날 밤 화면은 빨간 점이 눈보라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셀 수도 없었어요. 시스템이 자동으로 숫자를 표시했습니다. 800개였어요. 800개가 얼마나 많은 건지 감이 안 오시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서울 시내버스가 하루에 운행하는 대수가 약 7,500대예요. 그 버스들이 전부 하늘에서 동시에 날아온다고 상상해 보세요. 물론 버스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작고 훨씬 치명적인 것들이 800개. 그게 지금 이 포대를 향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무전기에서 소리가 쏟아졌어요. 각 팀 채널에서 동시에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미국 팀 채널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미국 팀 숙소 방향을 봤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대피 절차 회의에서 했던 말 그대로였어요. 상황 발생 즉시 대피소로 이동. 그들은 약속을 지키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독일 팀도 마찬가지였어요. 클라우스가 큰 배낭을 메고 숙소에서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그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같이 가요. 여기 있으면 죽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클라우스가 고개를 한번 끄덕이더니 돌아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레이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빨간 점들이 더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저도 짐을 쌌습니다. 노트북이랑 여권이랑 3분도 안 걸렸어요. 숙소 문을 열었습니다. 바깥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어요. 멀리서 첫 번째 폭발음이 들렸거든요. 쾅! 낮고 묵직한 소리였는데 그 소리가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저는 배낭을 메고 차가 있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2걸음, 3걸음. 그런데 4번째 걸음을 내디디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포대 옆 철조망 너머에서 뭔가가 움직였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쳤습니다. 2걸음을 더 옮겼어요. 근데 발이 안 떨어졌어요. 저는 멈춰서 다시 봤습니다. 작은 형체였어요. 철조망 바로 옆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였어요. 12살쯤 돼 보이는 현지 남자아이였습니다. 포대 인근 마을 아이들이 가끔 철조망 근처에서 놀다가 가곤 했거든요. 그 아이가 거기 있었어요. 폭발음이 터질 때마다 온몸을 움츠렸다가 소리가 잦아들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심장이 쿵, 한 박자 멈추는 것 같았어요. 아이 눈이 까맣고 컸습니다. 겁에 질린 눈이 아니었어요. 우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른인 저한테 뭔가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어떻게 해줄 거냐고. 어른이잖아요. 하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그 눈빛을 받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멀리서 2번째 폭발음이 터졌어요. 쾅! 이번엔 더 가까웠습니다. 아이가 반사적으로 2 손으로 귀를 막았어요. 그 작은 손이 보였습니다. 손바닥이 얼굴을 다 덮지도 못할 만큼 작았어요. 저는 그 손을 보면서 무언가가 가슴 안에서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내 생각이 났어요. 인천공항에서 배를 감싸쥐고 손 들던 모습이요. 임신 7개월이었죠. 그 배 안에 있는 아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직 이름도 없는, 얼굴도 모르는 우리 아이요. 그 아이도 지금 세상 어딘가에서 이렇게 작은 손으로 귀를 막는 날이 오면 어떡하나 그 생각이 스쳤어요. 0.5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배낭끈을 잡은 손을 봤어요. 손가락에 힘이 빠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제 손이 먼저 알았어요. 배낭이 땅에 닿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저는 배낭을 내려놓고 있었어요. 결심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됐어요. 3번째 폭발음이 터졌습니다. 이번엔 포대 담장이 흔들렸어요. 모래가 발밑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철조망 쪽으로 뛰어갔어요. 배낭을 내려놓은 순간부터는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어요.
아이한테 다가갔습니다. 철조망 너머로 손을 내밀었어요. 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차가운 손이었어요. 저는 아이를 포대 안쪽 콘크리트 벙커로 데려갔습니다. 거기가 그나마 제일 안전했거든요. 아이를 안에 앉히고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포대로 뛰어갔습니다. 선배가 거기 있었어요. 혼자서 레이더 콘솔 앞에 앉아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한마디만 했어요. 왔어. 저도 한마디만 했습니다. 왔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저는 통신 시스템 쪽을 맡았습니다. 선배는 레이더랑 발사 통제를 맡았어요. 둘이서 원래 12명이 하는 일을 나눠서 했습니다. 손이 10개라도 모자랄 판이었어요. 첫 번째 요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선배가 발사 버튼을 눌렀어요. 천공투 유도탄이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그 소리가 엄청났어요. 땅속에서 천둥이 치는 것 같은 소리였거든요. 발밑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붙잡고 서 있었어요. 첫 번째 요격이 성공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서 빨간 점 하나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800개 중에 하나였습니다. 799개가 남아 있었어요. 저는 숫자를 보면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때 첫 번째 포탄이 포대 근처에 떨어졌어요. 쾅! 지면이 통째로 들렸다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콘솔 위에 놓여있던 물컵이 날아갔어요. 저는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모니터는 살아있었어요. 다행이었습니다. 문제는 20분 뒤에 터졌어요. 포대와 지휘소를 연결하는 통신 케이블이 끊어진 겁니다. 포탄 파편이 스치고 지나가면서 절단된 거였어요. 통신이 끊기면 어떻게 되냐고요? 포대가 장님이 되는 거예요. 지휘소에서 어느 방향으로 날아오는 표적을 먼저 잡아야 할지. 정보를 못 받으면 우리가 아무리 미사일을 쏴도 엉뚱한 방향을 향하게 됩니다. 800개를 다 막으려면 통신이 살아있어야 했어요. 저는 케이블이 끊어진 지점으로 뛰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귀 옆으로 뭔가가 스쳐 지나갔어요. 파편이었습니다. 뒤쪽에서 따끔한 느낌이 났어요. 손으로 만져봤더니 피가 묻어나왔습니다. 깊진 않았어요. 근데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프지 않았거든요. 아드레날린이 그렇게 만드는 건지 아니면 제가 이미 어떤 선을 넘어버린 건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케이블 쪽으로 계속 기어갔어요. 끊어진 케이블을 찾았습니다. 단면이 날카롭게 잘려 있었어요. 절연 테이프가 있었으면 됐을 텐데 공구함이 포대 안에 있었습니다. 다시 뛰어들어가서 가져올 시간이 없었어요. 빨간 점들이 계속 가까워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빨로 케이블 피복을 물어뜯었습니다. 고무 피복이 두꺼워서 잘 뜯어지지 않았어요. 이가 흔들리는 느낌이 날 때까지 물어뜯었습니다. 구리선이 드러났어요. 손가락이 떨렸어요. 피가 묻은 손으로 구리선 두 가닥을 맞잡고 비틀어 꼬았습니다. 연결됐어요. 선배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터져나왔습니다. 통신 살았어? 살았다고 했어요. 그 뒤로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1시간인지 2시간인지 포탄이 떨어지는 사이사이에 시스템 오류가 생기면 달려가서 고치고 또 엎드리고 또 달리고 그걸 반복했습니다. 어느 순간 냉각수 배관이 터졌어요. 뜨거운 증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팔뚝으로 막으면서 밸브를 잠갔어요. 나중에 보니까 팔뚝에 물집이 잡혀 있었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선배는 레이더 앞에서 한 발짝도 안 움직였습니다. 저는 선배 등을 보면서 계속 뛰었어요. 새벽 4시 23분이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빨간 점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한 건 처음엔 천천히였어요. 하나, 둘. 그러다 속도가 붙었습니다. 10, 20, 30. 선배가 발사 버튼을 누를 때마다 하늘에서 불꽃이 터졌어요. 저는 모니터만 바라봤습니다.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100, 50, 20, 10. 그리고 0이 됐습니다. 선배가 키보드에서 손을 뗐어요. 포대가 조용해졌습니다. 밖에서도 폭발음이 멎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요격률 97%. 800발 중 776발을 막아냈습니다. 선배가 저를 내려다보면서 말했어요. 수고했어.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눈물이 나서요. 배낭을 내려놓고 나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건 아이를 대피시키는 거였어요.
철조망 문을 열고 아이한테 달려갔습니다. 손을 잡았어요. 아이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저는 알아들을 말을 못해요. 그냥 손으로 마을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집으로 가라고요. 아이가 잠깐 망설이더니 뛰기 시작했어요. 골목 안으로 사라지는 작은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돌아섰습니다. 포대를 향해서요. 그때 세 번째 폭발음이 들렸어요. 서술 순서상 앞부분 회상 장면. 이번엔 훨씬 가까웠습니다. 지면이 흔들렸어요. 포대 지휘소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김 선배가 이미 거기 있었어요. 모니터 앞에 앉아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한마디만 했어요. 왔어. 왔어. 저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냥 옆에 앉았어요. 선배가 말했어요. 통신 라인 상태 확인해. 3번 채널이 불안정해. 저는 바로 확인했습니다. 선배 말이 맞았어요. 3번 채널 신호가 끊겼다 붙었다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문제는 그 3번 채널이 발사대와 지휘소를 연결하는 핵심 라인이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끊기면 요격 명령이 발사대까지 전달이 안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총이 있는데 방아쇠가 안 당겨지는 거예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케이블 경로를 따라 뛰었어요. 손전등을 들고 케이블을 훑었습니다. 발견했어요. 포대 외벽 모퉁이 쪽이었어요. 굵은 통신 케이블이 반쯤 끊겨 있었습니다. 언제 끊긴 건지 몰라요. 진동 때문인지 파편 때문인지.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연결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공구함을 뛰어가서 가져왔습니다. 근데 공구함을 여는 순간 네 번째 폭발음이 터졌어요. 이번엔 정말 가까웠습니다. 폭발의 충격파가 공기를 때렸고 저는 반사적으로 땅에 엎드렸어요. 귀가 멍했습니다. 몇 초가 지났을까요? 고개를 들었어요. 공구함이 충격에 날아가 있었습니다. 공구들이 모래 위에 흩어졌어요. 무서워할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케이블을 손으로 잡았습니다. 피복이 두꺼웠어요. 칼이 필요했는데 칼이 없었습니다. 저는 케이블을 입으로 가져갔어요. 이빨로 피복을 물었습니다. 질겼어요. 입안에서 플라스틱 맛이 났어요. 억지로 뜯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손가락으로 벌렸어요. 피복 안에 구리선이 보였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추웠거든요. 사막의 새벽은 낮이랑 완전히 달라요. 섭씨 8도였습니다. 땀이 식으면서 온몸이 덜덜 떨렸어요. 저는 구리선을 비틀어 꼬았습니다. 피가 났어요. 손가락 어딘가가 찢어진 거였는데 어딘지도 몰랐어요. 절연 테이프를 감았습니다. 무전기로 선배한테 쳤어요. 3번 채널 확인해봐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배 목소리가 돌아왔어요. 살았어. 지휘소로 다시 뛰어들어갔습니다. 모니터를 봤어요. 레이더 화면에 빨간 점들이 더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시스템 상태를 확인했어요. 냉각수 온도가 비정상이었습니다. 냉각수가 뭐냐고요? 천공2 발사대는 연속으로 미사일을 쏘면 시스템이 뜨거워져요. 그 열을 식혀주는 게 냉각수예요. 자동차 엔진이 과열되면 냉각수가 식혀주는 것처럼요. 근데 냉각수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 상태로 요격을 시작하면 발사 몇 번 못하고 시스템이 멈출 수 있어요. 밖으로 다시 나갔습니다. 발사대 옆 냉각 배관을 찾았어요. 배관 연결부에서 증기가 새고 있었습니다. 작은 틈이었는데 압력이 높아지면서 벌어진 거였어요. 맨손으로 잡았습니다. 뜨거웠어요. 손바닥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놓지 않았어요. 한 손으로 배관을 틀어잡고 다른 손으로 수동 밸브를 돌렸습니다. 잘 안 돌아갔어요. 있는 힘껏 돌렸습니다. 서서히 돌아갔어요. 증기가 줄어들었습니다. 5번째 폭발음이 터졌어요. 이번엔 포대 바로 옆이었습니다. 충격파에 몸이 옆으로 날렸어요. 배관을 잡은 손을 놓쳤습니다. 모래 위에 쓰러졌어요. 귀에서 삐소리가 났습니다. 잠깐 눈앞이 하였어요. 몇 초였을 거예요. 정신을 차렸습니다. 일어났어요. 무릎이 까졌어요. 배관을 다시 잡았습니다. 밸브를 끝까지 잠갔어요. 무전기에서 선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냉각 온도 안정됐어. 요격 준비 완료.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힘이 빠진 게 아니에요.
다리가 후들거렸거든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새벽 하늘이었어요. 별이 보였어요. 그 순간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몇 시지? 한국은 아침이겠구나. 아내가 밥 먹고 있을 시간이겠구나. 그 생각이 났어요. 무전기에서 선배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준비됐어? 시작한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지휘소 문을 열었어요. 모니터 화면이 보였습니다. 선배 손가락이 버튼 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저는 선배 옆에 앉았습니다. 선배가 저를 한번 봤어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배가 버튼을 눌렀어요. 발사대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천둥이 솟아오르는 것 같은 낮고 묵직한 소리였어요. 하늘을 향해 하얀 불꽃이 수직으로 치솟았습니다. 하나, 둘, 셋. 천공투가 날아오르기 시작했어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천공투가 날아오르는 소리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미국 패트리어트 발사 소리를 전에 훈련 영상으로 본 적이 있어요. 날카롭고 높은 쇳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천공투는 달랐습니다. 낮고 묵직했어요. 마치 땅속에서 뭔가 거대한 게 잠에서 깨어나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가슴팍을 두드렸어요. 지휘소 창문이 진동했습니다. 하늘을 향해 하얀 불꽃이 하나씩 솟아오를 때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레이더 화면을 봤습니다. 빨간 점들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쏜 점들이 그 빨간 점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첫 번째 충돌이 일어났어요. 빨간 점 하나가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냥 없어졌어요. 두 번째, 또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선배가 나지막하게 말했어요. 간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빨간 점들이 하나씩 꺼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화면을 보면서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쾅, 쾅, 쾅. 공중 폭발이었습니다. 적의 미사일이 공중에서 격추되는 소리였어요. 지상에 닿기 전에 하늘에서 터지는 거예요. 그 소리가 처음엔 멀리서 들렸어요. 그러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포대 바로 위에서도 들렸어요. 파편이 모래 위로 떨어졌습니다. 철컹철컹. 지휘소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도 났습니다.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요격률이 화면 한쪽에 숫자로 표시됐습니다. 84%. 그게 처음 숫자였어요.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손톱이 모니터 끝을 긋는 걸 느꼈어요. 87%. 올라갔습니다. 91%. 선배는 말이 없었어요. 버튼만 눌렀습니다. 저는 통신 상태, 냉각 온도, 전원 상태를 반복해서 확인했어요. 이빨로 뜯어서 이어붙인 케이블이 신호를 버텨주고 있었습니다. 맨손으로 틀어잡은 배관이 새지 않고 있었어요. 94%, 95%, 96%. 그리고 97이라는 숫자가 화면에 찍혔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선배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냥 두 사람이 화면을 바라봤어요. 빨간 점 몇 개가 아직 남아 있었는데 현지 방공포 부대가 처리하고 있었어요. 하나씩 꺼졌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파래지기 시작했어요. 선배가 발사 버튼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폭발음이 멈췄습니다. 갑자기요. 아까까지 끊임없이 터지던 소리가, 지면을 울리던 그 소리가, 지붕을 두드리던 파편 소리가 한꺼번에 사라졌어요. 귀에서 삐소리만 났습니다. 저는 헤드셋을 벗었어요. 지휘소 안이 조용했습니다. 그 고요함이 처음엔 뭔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게 맞나, 끝난 건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선배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도 따라갔어요.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멀리 아부다비 도심 방향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3%가 뚫린 자리였어요. 선배가 그쪽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97이면 충분해. 잘했어. 저한테 한 말인지 혼잣말인지 몰랐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때 무전기에서 UAE 연락 장교 목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국팀 요격률 97% 확인했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다시 목소리가 들렸는데 이번엔 아랍어였습니다. 저는 알아듣지 못했어요.
나중에 통역사한테 물었습니다. 그 말이 뭐냐고요? 통역사가 잠깐 망설였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라후 아크바르요. 신은 위대하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서 팔뚝으로 눈을 닦았어요. 선배는 못 본 척했습니다. 2차 공습은 오지 않았어요. 해가 떴습니다. 사막의 아침 햇살이 지휘소 유리창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그제야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오른손 검지가 찢어져 있었어요. 피가 말라서 딱지가 됐습니다. 손바닥은 냉각배관에 대어서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뒤늦게 통증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가는 거였어요. 저는 손을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선배가 구급함을 가져다 줬어요. 아무 말 없이요. 저는 혼자 감쌌습니다. 밖에서 새소리가 들렸어요. 사막에도 새가 있었구나. 처음 아는 것처럼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하게 그 새소리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UAE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왕실 측에서 한국팀 전원을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선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둘 다 작업복 차림 그대로였어요. 갈아입을 시간도 없었고 갈아입을 옷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모래투성이에 기름 묻은 작업복을 입은 채로 차에 올라탔어요. 이동하는 내내 선배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말이 없었어요. 둘 다 피곤했거든요. 저는 차창밖 사막을 바라보다가 잠깐 졸았습니다. 도착한 곳은 아부다비 왕궁 인근 관저였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UAE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나와 있었습니다. 나이가 50쯤 돼 보이는 분이었어요. 하얀 전통 의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더니 통역사를 통해 말했어요. 당신들 그 꼴로 여기까지 왔군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결례가 됐나 싶었어요. 근데 그분이 웃었어요. 그 말이 핀잔이 아니었습니다. 그 꼴이 오히려 훈장이라는 뜻이었어요. 장관이 말했습니다. 통역사가 천천히 옮겼어요. 어젯밤 당신들이 한 일을 알고 있습니다. 독일 엔지니어들이 도망칠 때 당신들은 남았어요. 미국 기술진이 대피소로 들어갈 때 당신들은 포대 옆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선배가 대답했어요. 아주 짧게. 계약서에 서명했으니까요. 장관이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짧은 대화 뒤에 두꺼운 서류 봉투가 테이블 위에 놓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내용을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78조 원짜리 천공투 추가 계약서였습니다. 78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안 오시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이 1년 동안 육군, 해군, 공군 60만 대군을 먹여 살리고 전투기를 띄우고 군함을 운용하는 데 드는 국방 예산이 약 60조 원이에요. 78조 원은 그것보다 많은 돈입니다. 한 나라의 1년 국방 예산을 통째로 넘어서는 계약이 방산 역사상 단일 계약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계약서에 붉은 도장이 찍히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서 짧고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쾅!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상하게 아내 생각이 났어요. 귀국 비행기는 사흘 뒤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내내 잠을 잤어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한국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3월의 서울 공기였어요. 차갑고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입국장을 나오면서 저는 아내를 찾았어요. 아내는 배가 많이 불러 있었습니다. 임신 9개월이었거든요. 제가 파견 나간 사이에 배가 많이 커진 거예요. 아내가 저를 보고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아내 옆에 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아버지를 봤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원래 말이 없는 분이에요. 제 기억 속에서 아버지는 항상 조용한 분이었습니다. 공장 다니시고 집에 오시면 밥 드시고 주무시는 분이었어요. 저한테 잘했다, 고생했다. 그런 말 한 번 하신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았어요. 악수도 아니고 그냥 잡은 거예요. 아버지 손이 거칠었습니다. 원래 거친 손이신데 그날따라 더 거칠게 느껴졌어요. 저는 아버지 손을 잡은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버지도 아무 말 안 하셨어요.
그냥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집에 왔습니다. 아내가 밥을 차렸어요. 오랜만에 된장찌개 냄새를 맡았습니다. 6개월 만이었어요. 아버지가 밥을 드시다가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잠시 뒤 나오셨는데 손에 뭔가를 들고 계셨어요. 낡은 사진이었습니다. 흑백이었어요. 아버지가 그 사진을 밥상 위에 놓으셨습니다. 저는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젊은 남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안전모를 쓰고 있었습니다. 배경이 사막이었어요. 끝없이 펼쳐진 모래밭 위에서 젊은 남자가 카메라를 보고 있었습니다. 웃지도 않고 찡그리지도 않은 그냥 무표정한 얼굴이었어요. 저는 그 얼굴을 봤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를 봤어요. 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어디예요? 아버지가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어요. 잠깐 사진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사우디. 짧게요. 저는 다시 사진을 봤습니다. 1970년대 중동 건설 붐 때 우리 아버지 세대가 목숨 걸고 날아갔던 그 사막이었어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언제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23. 그게 전부였습니다. 23살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밥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23살이면 제가 처음 구미 협력업체에 취직하던 나이예요. 그 나이에 아버지는 사우디 사막에 있었습니다. 저처럼요. 저처럼 거창한 이유가 없었겠죠. 그냥 가족이 배고프지 않았으면 해서요. 그냥 돈이 필요해서요. 저는 사진 속 아버지 손을 봤어요. 작업 장갑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손등이 거칠었어요. 공항에서 제가 잡았던 그 손이랑 똑같은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23살에도 그렇게 거칠었구나. 저는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말수가 없으신 분이라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아버지가 사진을 손가락으로 한번 짚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거기서 못 도망쳤다. 그게 전부였어요. 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숟가락을 드셨어요. 밥을 드셨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한동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사우디에서 어떤 걸 겪으셨는지 저는 몰라요. 아버지는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평생 한 번도요. 근데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나도 거기서 못 도망쳤다. 아버지도 짐을 쌌겠죠. 아버지도 떠나고 싶었겠죠. 아버지도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못 도망치셨어요. 저처럼요. 아니, 제가 아버지처럼요. 저는 사진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사진 속 23살 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이었어요. 웃지도 않고 찡그리지도 않은 그냥 거기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면서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내가 왜 그 밤에 배낭을 내려놨는지를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 피 속에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한테서 받은 거였어요. 아버지가 사우디 모래밭에서 못 도망치던 그 밤으로부터 흘러온 거였습니다. 저는 그걸 모르고 살았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소리 없이 났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꼭 쥐었어요. 아버지는 못 본 척 하셨습니다. 밥만 드셨어요. 그게 아버지 방식이에요. 평생 그런 분이었습니다. 잘했다는 말도 고생했다는 말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근데 그날 그 사진 한 장이, 그 10글자가 저한테는 평생 들은 어떤 말보다 컸습니다. 나도 거기서 못 도망쳤다. 아버지, 저도요. 저도 못 도망쳤어요. 저는 사진을 접었습니다. 주머니에 넣었어요. 지금도 갖고 다닙니다. 78조 원 소식이 발표된 건 우리가 귀국하고 나서 사흘 뒤였어요. 저는 집에서 뉴스를 보다가 멍해졌습니다. 화면에 천공2 발사 영상이 나왔어요. 제가 그 포대 옆에 있었거든요. 아내가 옆에서 봤습니다. 저거 당신 있던 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내가 한참 화면을 봤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뱃속에서 아이가 발을 찼어요. 아내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78조 원 계약 발표 이후 일주일 만에 중동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가 한국 대사관에 공식 면담을 요청했어요. 카타르 왕실이 방한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라크 국방 고위 관계자들이 서울로 날아왔어요. 쿠웨이트, 바레인, 요르단. 줄줄이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들이 밀려드는 면담 요청을 소화하느라 밥 먹을 시간도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날 밤 아부다비에서 일어난 일이 중동 전체로 퍼졌거든요. 미국 기술진은 도망쳤고 독일 엔지니어는 짐을 쌌어요. 근데 한국 팀은 남았습니다. 포탄이 쏟아지는 한복판에서 전선을 이빨로 뜯어 연결했어요. 냉각 배관을 맨손으로 틀어잡았습니다. 그리고 97%를 막아냈어요. 이 이야기가 UAE 왕실 입에서 사우디로, 카타르로, 이라크로 퍼진 겁니다. 왕족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돌았어요. 중동에서 가장 빠르게 퍼지는 건 석유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을 수 있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장 먼저 움직였어요. 사우디는 원래 미국 패트리어트의 최대 고객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 방공 시스템을 사왔어요. 패트리어트 한 포대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대략 1조 원이 넘습니다. 사우디는 그걸 수십 포대 사온 나라예요. 근데 그 사우디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2019년에 사우디 석유시설이 드론 공격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패트리어트가 막지 못했어요. 수십조 원어치 시스템이 저고도로 날아오는 저가 드론 수십 대를 못 막은 거예요. 그 상처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천공투는 그날 밤 드론과 탄도 미사일을 동시에 막아냈어요. 사우디 국방 라인이 조용히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한 거죠.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계약 협상 테이블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UAE 계약 소식을 들은 미국 방산 업체들이 급하게 움직였습니다. 패트리어트 업그레이드 버전을 들고 나타났어요. 가격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네 방공 레이더 시스템과 묶음 패키지를 제안했어요. 프랑스는 정치적 채널까지 동원했습니다. 한국 정부에 직접 압박을 넣었어요. 이 계약은 나토 동맹 질서를 흔든다고요. 30년 넘게 중동 방산 시장을 독식해온 나라들이 한꺼번에 발끈한 겁니다. 근데 중동 나라들이 꿈쩍도 안 했어요. UAE 국방장관이 한마디 했습니다. 통역을 통해 전해진 그 말이 방산업계에서 두고두고 회자됐어요. 우리는 무기를 사는 게 아닙니다. 총알이 날아올 때 도망치지 않는 사람을 사는 겁니다. 미국과 독일 대표단이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반박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밤 그들은 도망쳤으니까요. 방산 전문 매체들이 이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방산 분석 매체 제인스가 기사를 냈어요.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신뢰성이 무기가 됐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무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성능이었어요. 얼마나 멀리 날아가느냐, 얼마나 정확하게 맞추느냐. 근데 이번 중동 사태 이후로 기준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위기 때 도망치지 않는 나라의 무기냐 아니냐. 그게 새로운 기준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에서 지금 세계 1위는 대한민국이라고 썼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뭔가 대단한 결심을 하고 남은 게 아니었거든요. 배낭을 내려놓은 건 12살 아이 눈빛 때문이었어요. 전선을 이빨로 뜯은 건 그게 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냉각 배관을 잡은 건 안 잡으면 시스템이 멈추니까 잡은 거예요. 거창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걸 신뢰라고 불렀어요. 대한민국의 저력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게 멋있기도 하고 한편으론 뭔가 뭉클하기도 했어요.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거창한 말 없이 그냥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방식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있어요. 78조 원 계약이 체결되고 열흘 뒤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됐어요. 호르무즈 해협이 뭔지 아세요? 페르시아만에서 아라비아해로 빠져나가는 좁은 바닷길이에요. 서울에서 수원까지 거리밖에 안 되는 좁은 길목인데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이 길로 지나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길이 막히면 전 세계 석유 5통 중 1통이 못 나오는 거예요. 그 길이 적대 세력에 의해 전면 봉쇄됐습니다.
기뢰가 깔렸어요. 무장 함정이 길목을 막았습니다. 글로벌 보험사들이 일제히 해당 구역 운항 보험을 끊어버렸어요. 전 세계 유조선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발이 묶였습니다. 국제 유가가 4일 만에 배럴당 $40 넘게 폭등했어요. 유럽은 난방이 끊길 거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일본은 긴급 비상사태를 선포했어요. 그리고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대한민국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절대적인 나라거든요. 당장 정유사 비축분이 한 달 안에 바닥나면 울산, 창원 공장이 줄줄이 멈춰요. 겨울이 오면 평범한 가정집 보일러가 꺼집니다. 정부가 비상회의를 소집했어요. 밤새 머리를 맞댔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UAE 왕실에서 전 세계를 향해 특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뉴스로 봤어요. 통역이 흘러나왔어요. 아랍에미리트는 대한민국 국적 유조선에 한해 왕실 해군 호위함을 직접 투입하여 안전 항로를 개방한다. 아울러 국영 석유공사 비축유 600만 배럴을 즉시 대한민국에 우선 공급한다. 저는 뉴스를 보다가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봤어요. 600만 배럴이 얼마예요? 저는 잠깐 계산했습니다. 600만 배럴이요. 대한민국 전체가 열흘 넘게 펑펑 쓸 수 있는 양이에요. 25평짜리 아파트 한 동을 통째로 기름으로 꽉꽉 채워도 한참 남는 양입니다. 그걸 전 세계가 기름 대란으로 아우성치는 상황에서 오직 한국에게만 준다고 한 거예요. 미국이 항의했습니다. 유럽도 발끈했어요. 왜 한국만이냐고요? UAE 국방장관이 짧게 답했습니다. 미사일이 날아올 때 우리 곁에 있었던 나라니까요. 그게 전부였어요.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할 수가 없었거든요. 미국도 유럽도 그날 밤 도망쳤으니까요. 그 짧은 한마디가 외신을 탔습니다. 전 세계 방산 전문가들이 받았었어요. 국제 외교 채널에서 회자됐습니다. 신뢰는 총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 그 진리를 중동의 사막이 세계에 증명해 보인 겁니다. 며칠 뒤 새벽이었어요. 저는 뉴스 영상을 봤습니다. 잔잔한 바다 위로 동이 트기 시작하는 장면이었어요. 그 화면 속에 거대한 유조선 5척이 바다를 가르며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배꼬리에 태극기가 펄럭였어요. 그리고 그 유조선 양옆으로 UAE 해군 호위함 2척이 바짝 붙어서 함께 달리고 있었습니다. 왕실 깃발과 태극기가 나란히 새벽 바다를 가르는 장면이었어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멀리서 무장 함정들이 보였어요. 근데 그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서 감히 총 한 발 쏘지 못하고 슬금슬금 물러났습니다. 태극기가 봉쇄된 바다를 열어젖힌 거예요. 저는 그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또 봤어요. 아이를 품에 안고 봤습니다. 아이는 제가 무슨 영상을 보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고 있었어요. 저는 아이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크면 알까? 아빠가 사막에서 배낭을 내려놨던 그 선택이 이 나라에 600만 배럴의 기름을 가져왔다는 걸. 아빠가 이빨로 전선을 뜯던 그 새벽이 이 아이가 살아갈 나라의 신용이 됐다는 걸. 모르겠죠.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따뜻한 나라에서 살면 됩니다.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다른 생각도 했습니다. 저 태극기가 바다를 가를 수 있었던 건 저 혼자가 아니에요. 선배 때문만도 아닙니다. 훨씬 오래전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1970년대에 섭씨 50도 사막으로 날아갔던 우리 아버지 세대 때문이에요. 도면 한 장, 기술 하나 가르쳐주지 않는 서양 방산 업체들 앞에서도 라면 국물로 끼니를 때우며 밤새워 미사일을 설계했던 연구원들 때문이에요. 구로공단에서 새벽 4시에 공장 불을 켰던 어머니들 때문이에요. 독일 탄광 지하로 내려갔던 파독 광부들 때문이에요. 그분들이 흘린 땀이 씨앗이 됐고 그 씨앗이 50년 동안 자라서 오늘 저 태극기 유조선이 됐습니다. 창원 공장의 불빛이 아부다비 하늘을 지켰고 아부다비 하늘을 지킨 신뢰가 다시 창원 공장의 불빛을 지켰어요. 이 완벽한 순환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든 거예요. 저는 요즘 아이 얼굴을 자주 봅니다. 제가 아부다비에서 배낭을 내려놓던 그 밤에 뱃속에 있던 아이예요. 지금 제 품에 있습니다. 아직 세상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자고 먹고 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다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아이가 자라서 살아갈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제가 보장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집값이 얼마일지, 취업이 쉬울지, 세상이 공평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만큼은 알아요. 이 아이가 살아갈 나라는 포탄이 쏟아지는 한복판에서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만든 나라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아부다비에서 영웅이 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도망치려다 못 도망친 사람이에요. 배낭을 내려놓게 만든 건 12살 아이 눈빛 하나였습니다. 전선을 이빨로 뜯은 건 그게 제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냉각배관을 맨손으로 잡은 건 안 잡으면 시스템이 멈추니까요. 거창한 결심이 없었어요. 애국심이 넘쳐서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 자리를 지킨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걸 신뢰라고 불렀어요. 대한민국의 저력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방식이 딱 그거라는 걸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970년대였어요.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이던 시절입니다. 67달러가 얼마냐고요? 지금 돈으로 치면 커피 2잔 값도 안 돼요. 1년 내내 일해서 버는 돈이 커피 2잔 값이었습니다. 세계가 이 나라를 가망 없다고 했어요. 원조 없이는 못 산다고 했습니다. 100년이 지나도 못 일어날 거라고 했어요. 그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전쟁이 쓸고 간 자리에 남은 건 잿더미뿐이었으니까요. 학교도 없었고 공장도 없었고 도로도 없었습니다. 없는 게 없었어요. 그 시절에 젊은이들이 사막으로 날아갔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들이 날아갔어요. 여러분 중에 직접 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섭씨 50도 사막이었습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정수리가 벗겨지는 살인적인 태양 아래 아스팔트를 깔았어요. 철근을 날랐습니다. 도로를 뚫었어요. 머리에는 땀에 찌들어 누렇게 변색된 안전모를 눌러쓰고 파란 작업복은 땀이 마르고 또 말라서 하얀 소금꽃이 피다 못해 딱딱한 갑옷처럼 굳어버렸어요. 거친 쇠덩이를 하도 꽉 쥐어서 손바닥에 짐승 발바닥처럼 두꺼운 굳은 살이 박였습니다. 그분들이 왜 거기 갔겠습니까? 거창한 이유가 없었어요. 고향에 남겨둔 배고픈 부모와 처자식을 굶기지 않겠다는 그 이유 하나였습니다. 파독 광부들도 있었어요. 독일 탄광 지하로 내려간 우리 아버지들이었습니다. 지하 1000m 깊이에서 석탄을 캤어요. 갱도 안기온이 40도가 넘었습니다. 산소가 부족해서 숨이 가빴어요. 가스가 새면 쓰러졌습니다. 그래도 내려갔어요. 구로공단 봉제공장에서 새벽 4시에 불을 켰던 어머니들도 있었습니다. 재봉틀 소리가 새벽을 깼어요. 실밥을 뜯다가 손끝이 굳었습니다. 눈이 침침해질 때까지 일했어요. 그분들이 벌어서 고국에 보낸 외화가 이 나라의 첫 번째 피가 됐습니다. 그 피가 돌기 시작하면서 이 나라가 살아났어요. 그 씨앗이 어떻게 자랐는지 아십니까? 67달러에서 시작했어요. 지금은 1인당 국민소득 35,000달러입니다. 500배가 넘게 늘었어요. 세계 경제 규모 12위 나라가 됐습니다. 기술을 배우러 갔던 나라가 기술을 파는 나라가 됐어요.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습니다. 무기를 사던 나라가 세계 방산 역사를 다시 쓰는 나라가 됐어요. 반도체는 세계 1위입니다. 조선은 세계 1위예요. 배터리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K방산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어요. 이게 67달러에서 시작한 나라 맞냐고요? 맞습니다. 이 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물론 지금 이 나라가 완벽하지는 않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아이 낳는 사람이 줄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힘들다고 해요. 집값이 너무 비싸고 취업이 어렵습니다. 정치는 시끄럽고 세대 간 갈등도 깊어요. 저도 알아요.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서 산후조리원 비용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이 나라가 풀어야 할 숙제가 산더미입니다. 그걸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 나라는 늘 그랬습니다. 한 번도 쉬운 적이 없었어요. 전쟁 직후 잿더미에서 시작했고 IMF가 터졌을 때는 국민이 금반지를 빼서 나라에 냈습니다. 손가락에서 금을 뽑아서요. 코로나가 터졌을 때는 세계가 우리 방역을 배웠어요. 이 나라는 위기 때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무너질 것 같으면서 버텼어요. 버티다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일어설 때마다 더 높은 곳에서 일어섰어요. 그게 이 나라의 방식이에요.
그 방식을 만든 게 여러분이에요. 새벽에 일어나서 도시락 싸서 공장 가셨던 분들이에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현장 나가셨던 분들입니다. 자식 대학 보내려고 허리띠 졸라매셨던 분들이에요. 중동 모래밭에서 소금꽃 핀 작업복 입고 버티셨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여러분이에요.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예요.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그분들이 사막에서 흘린 땀이 50년을 건너뛰어 오늘 아부다비 하늘을 막는 천공투가 됐어요. 그분들이 탄광 지하에서 흘린 땀이 오늘 태극기 유조선이 봉쇄된 바다를 가르는 힘이 됐습니다. 말도 안 되게 긴 연결이에요. 근데 분명히 이어져 있어요. 텔레비전에서 K방산이 세계를 휩쓸었다는 뉴스가 나올 때 어깨 활짝 펴세요. 대한민국 반도체가 세계 1위라는 소식이 들릴 때 가슴 탁 치세요. 한국 조선소가 세계 최대 수주를 달성했다는 기사가 뜰 때 옆 사람한테 자랑하세요. 그게 다 여러분이 만든 겁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일어나서 허리 굽혀 일하고 자식 먹이고 이 나라를 버텨온 결과예요. 그 어떤 훈장보다, 그 어떤 금메달보다 더 값진 훈장을 여러분은 이미 달고 계십니다. 그 훈장 이름이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원조를 받던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기술을 구걸하던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강대국 눈치만 보던 나라가 아닙니다. 포탄이 쏟아져도 도망치지 않는 나라입니다. 믿었으면 끝까지 지키는 나라입니다. 67달러에서 시작해서 세계방산 역사를 다시 쓴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만든 건 정치인도 아니고 재벌도 아니에요. 새벽에 도시락 싸서 공장 가셨던 여러분이에요. 중동 모래밭에서 땀 흘리셨던 여러분이에요. 자식 하나라도 더 공부시키겠다고 허리가 부러지도록 일하셨던 여러분이에요. 오늘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이 나라의 저력입니다. 저는 아직도 아버지 사진을 주머니에 갖고 다닙니다. 23살의 아버지가 사우디 사막에서 찍은 흑백 사진이요. 무표정한 얼굴이에요. 웃지도 않고 찡그리지도 않은 그냥 거기 있는 얼굴입니다. 저는 그 얼굴이 이 나라의 얼굴이라고 생각해요. 거창하지 않아요. 영웅 같지 않아요. 그냥 자기 자리에 있는 얼굴이에요. 근데 그 얼굴들이 모여서 이 나라가 됐습니다. 그 얼굴들이 모여서 78조 원이 됐어요. 그 얼굴들이 모여서 아부다비 하늘을 막았고 봉쇄된 바다를 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얼굴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그 얼굴입니다. 지금까지 공감 코리아였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대한민국 최고라고 댓글을 남겨서 주세요. 구독,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